네, 국정원으로부터 4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호성 전 비서관에 이어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함께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문고리 3인방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40억 원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사용처에 대해서는 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조사를 해봐야 될 텐데 막대한 돈의 성격 그리고 용처 규명에 일단 초점이 좀 몰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확한 용토는 모른다. 다만 청와대 경비와 특수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것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아마도 통치 행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인들의 죄를 조금 비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아서 청와대에 있는 내부 비밀금고에 다시 넣어서 관리를 해왔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특수활동비 내지는 청와대 경비 이런 것들을 사용됐다는 말하고 어느 정도 연결성이 되는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실제 이런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사용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근데 지금 현재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국고를 손실하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돈의 용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이게 뇌물죄가 되거나 국고 손실죄가 되게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라든가 대가성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결지어서 어떤 식으로 그 돈이 건네가게 되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받았는지 이제 이런 쪽에 아마 확인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 40억 원대 뇌물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흘러간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궁금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그 9월 달에 그 특수활동비를 그만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불과 그 2개월 후에 또 다시 보내라고 했단 말이죠. 예. 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시점에 혹시 그 최순실 씨의 여러 가지 독일에 대한 도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급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지 않았던 것인가 예. 이런 그 추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돈은 출발을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떠나서 결국 두 명의 비서관을 거쳐서 최종 그 도착지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것은 하나의 그 사실로 그 팩트가 되었죠. 예. 그러면 이 돈을 5만 원짜리 현금 자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직접 쓸 일은 없을 테고 결국 측근에 있는 그 누가 심부름을 해줬거나 아니면 직접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본다면 가장 측근에 있었던 최순실 씨가 혹시 이 40억 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돈을 사용했을 가능성. 그렇다 본다면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네. 그 K 사무실대에 관한 처음에 종잣돈이라든가 예. 또는 그 의상비와 관련된 또 그 회사가 있었을 때 처음에 보증금을 줬다라든가 그때 다 현금을 줬다고 하는데 예. 이런 것에 관한 용처 또는 그 지금 비선 의료진을 통한 여러 가지 미용과 관련된 비용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최순실 씨와 그 연관돼서 추정을 해볼 수 있지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 과연 이제 이것이 그 현금으로 그 전달됐기 때문에 과연 그 자금 추적을 통해서 똑 떨어지게 확인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즉 정확한 용처를 얘기하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사실들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다만 이제 그때 만약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우리가 기억하는 바와 같이 행정관이라든가 또 윤전추 행정관이라든가 심부름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혹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뭐 하는데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증거는 우리가 한번 확보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일단 가능성 열어두고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뇌물죄가 적용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직무 관련성 입증인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직무 관련성은 괜찮다.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그러니까 위치에서 예. 가지고 있는 직무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그 돈을 보내주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그분이 오면서부터 국정원장으로 오면서부터 청와대에 상납하는 금액이 기하급수로 늘었단 말이죠. 1억 예. 원으로. 그래서 1억 원으로 늘어나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그게 유지가 되다가 그분이 갑자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사람의 승진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돼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그런 권한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직무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는 이 돈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 뭐 용처가 어디에 썼는지 이건 보다도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주는 그 의미, 그것을 국정원장이나 이 돈을 갖다 주는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만 조금 제대로 입증을 하게 된다면 뇌물죄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통치행위라던가 아니면 뭐 기타 필요한 경비에 썼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된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한 또 입증을 그게 아니라는 것을 검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뇌물죄가 입증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가 이제 추가적으로 기소가 되는 건데 4월 기소될 때가 592억 원이었고 이제 40억 원 이상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 영향이 상당 부분 이제 있겠죠. 일단 그 새로운 혐의가 지금 발견되었기 때문에 예. 추가 기소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네. 더군다나 지금 엊그저께 나왔던 것 중에서 5억 원을 예를 들면 선거 여론조사를 위해 썼다. 예를 들면 이제 진박, 친박 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진박을 밀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고 한다면 그거는 또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뇌물죄와 관련돼서 개인적인 그 용처로 쓴 것이 명백하면 만약에 이것이 그냥 하나의 통치 행위로서 예산 편법 행위로 이렇게 방어를 분명 할 것 같습니다. 즉 청와대 예산이 부족해서 국정원이 예산을 가져다가 전별금이라든가 경력으로 썼다. 뭐 이렇게 방어를 하겠지만 이 방어가 잘 통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 그 개인의 용처로 쓸 확률. 그러면 지금 이 액수 자체가 사실은 이제 40억이라고 한다면 이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면 최소한의 10년입니다. 예. 그리고 네.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뇌물죄에 관한 것은 혹시 강요죄가 아니냐 이런 법적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뇌물죄의 구조가 아주 똑떨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본다면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는 관련인들에 대한 대질 조사도 분명히 이루어지겠죠. 예. 지금 비서관에 대한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했는지 갖다 줬는지 이것을 확인할 테고요. 또 이 사안을 사실은 국정원장의 승인이 있어서 사실 가능했기 때문에 국정원장은 어떤 이유로 돈을 줬는지 이런 등을 포함을 해서 추가 기소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혹시 지금 청와대 핵심 세력이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시 추가 기소의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 창원터널 사고에 이제 관계 기관들이 합동 감식을 실시를 했는데 5톤 사고 화물차가 이제 법적 허용치를 훌쩍 넘는 7.8톤의 유류를 싣고 운행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결국 이제 사고에 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일단 과적으로 밝혀진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차는 일반 화물 차량으로 등록이 돼 있고 사실은 위험물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아마도 고박이나 결박 같은 것 등의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지금 보여요. 예.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5톤 차량에 대해서 7.8톤이라고 하는 그 무게가 사실은 더 실렸기 때문에 아마 2.3톤 이상 혹은 2.8톤 이상의 아마 그 과적이 문제였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 특히 이분이 지그재그로 운전을 한 것이 여러 가지로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졸음운전하고 같이 겹쳐서 이게 문제가 좀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이 사고 운전자는 고령이잖아요. 76세. 게다가 그렇죠. 이분이 올해만 사고를 5번 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운전하지 말아라라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이분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고 위험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입차주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차를 운전하면서 예. 어떤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어떤 통제 같은 것도 전혀 받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도 과적 플러스 운전자의 부주의 플러스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가만히 돼서 이것들이 이런 사고가 발생된 게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여전히 의문점이 꼬리를 물고 있긴 한데요. 방금 노영희 네. 변호사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이 터널 안에서 지그재그로 달렸어요. 네. 이 부분을 놓고 이제 고령 운전자다 아니면 졸음 운전 때문이다 분석이 분분한데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이 차량이 출고된 해가 2001년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럼 벌써 이제 17년이 예. 된 것이죠. 그럼 상당 부분 노화되었다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것은 결국 제동 장치가 무엇인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 그리고 또 지금 보면 17년을 타게 됐으면 지금 운행 마일리지 자체가 키로수 자체가 말이죠. 한 몇십 마일 혹시 되지 않았을까? 상당히 오래된 이와 같은 문제점들.
그리고 그 이 운전자가 70대 지금 중반을 넘어선 거 보면 네. 이 시간이 그 점심시간 1시 20분에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혹시 그 졸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운전하는 과정에서 졸음이 쏟아지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핸들 그 조작이 상당히 미숙하던 차에 7.8톤이라고 하는 이제 과적 때문에 예. 이 무게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가장 큰 그 문제점 자체는 지금 윤활유를 지금 이렇게 실었는데 이것이 더 많은 일정한 기준 이상을 시키게 되면 예. 이 일반 트럭에서 운반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탱크 로리로 운반을 하면 이제 원칙으로 예. 위험물 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임금을 적게 하고 또 많은 것을 실어야 또 이윤을 빨리 얻을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그 문제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지그재그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닐 네. 것 같다. 노령화, 또 과적, 그 차량의 노후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이게 트럭이 아니고 일반 트럭이 아니고 탱크 로리로 운반했어야 하는 원칙이다. 결국은 이제 그 정해진 규칙을 위반했던 것에 발생된 인재가 아닌가라고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 고령 운전 관련해가지고 한마디만 드리면은 예. 지금 고령 운전자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의 수가 매우 증가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예. 특히 고령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복용하는 약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예. 부작용 때문에 혹시 제대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 예. 또 하나는 인지 반응이 상당히 늦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면 급격하게 갑작스러운 그 사고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반응하는 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0.7초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1.4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2배 이상 이분들이 그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어떤 뭐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는 거가 이제 문제인 거죠. 예, 여러 네.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용인에서 벌어진 일가족 살해 사건 얘긴데요. 피의자 부인 정 씨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살인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데 정 씨가 이제 남편이 나를 상대로 목 조르기 연습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시인을 한 건데 사실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된 건데 그런 심리는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그 공항에 귀국하면서는 본인이 돌아오는 그 비행기 편에서 얘기를 들었다. 예. 그리고 자기는 남편이 이런 일을 할 줄을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네. 그 남편하고 이 부인이 나눈 대화 내용 중에 두 놈 잡았다. 한 놈 남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두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에게 보고한 것이고 앞으로 한 명 더 죽이겠다고 하는 뜻 아니냐라고 이제 경찰과 검찰이 신문을 하니까 그건 아니었다. 근데 남편은 평상시에도 시댁 식구들을 죽이겠다는 말을 자주 했었었다. 네. 그리고 나를 상대로 목 조르기 연습을 하기도 했었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그런 식의 놀이 내지는 그냥 그 매번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들었었던 것 뿐이다. 라면서 이제 이런 그 진술이 번복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증거들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 네. 본인 입장에서 더 이상은 이제 뭐 부인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본인이 그 남편의 여러 가지 범행 사실은 알은 것으로 예. 그러니까 그 사건 당일날 이미 알았던 것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장난으로 알았고 원래 매일 평상시에도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이런 취지를 말하면서 본인이 뭐 살인의 그 예비 음모라던가 공모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장난으로 알기에는 이 정 씨가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를 보니까 뭐 찌르는 방법, 경동맥 깊이, 망치 등의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계획 범행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경찰의 그 시각 자체는 사실 이 부부가 미리부터 마음의 지도를 이제 그려놓은 상태에서 존석을 살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가 이렇게 그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속영장을 공범으로서 존속 살해의 공범 직접 실행을 하지 않았지만 처음에 그 계획 행위의 기능적 그 분배를 통해 갖고 네. 함께했다 이런 그 시각인 것 같죠. 예.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여성과 남성이 함께 범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계획이라든가 용기를 북돋는다든가 이는 여성이 많이 하고 실제 실행은 이제 남성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와 같은 그 그림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부인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네. 남편이 먼저 알아서 그렇게 했을 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취지의 그 계속 그 얘기인 거죠. 예. 예를 들면 뭐 목 조르기 연습을 나를 대상으로 했다. 뭐 이것도 사실은 나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자신이 과연 이제 몰랐을까라고 하는 것에 의심을 우리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그 범행 하루 전날 강원도의 그 펜션에 이제 함께 그 묵었던 것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범행 그 어불 아버지를 살해하고 나서 바로 이제 출국을 함께 했고 예. 또 거금 그 8천만 원 자체도
이 여성이 갖고 있었고 체포 당시에도 2,700만 원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과연 이제 다 모르고 이제 있는 상태에서 남편의 말만 그대로 이제 믿었던 것인지 예. 이것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의심스러운 그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과연 이제 영장이 발부될 것인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네.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3명의 가족 살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있는데 정말 공모 공동을 함께 했다고 하는 직접 증거를 법원에서 인정을 해줄지 아니면 그 함께 했다고 하는 범죄 혐의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취할지는 우리가 그 영장 청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직접적인 증거는 좀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하고 만약에 공모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기준은 나갔을 때 증거인멸이나 뭐 도주우려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예. 이 남편이 지금 뉴질랜드에 있기 때문에 당장은 둘간의 어떤 그 직접적인 그 연결고리라던가 증거인멸 행위가 없을 수 있겠지만은 아마도 이 여성분을 풀어주게 된다면은 그 남편하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소통을 해서 서로 말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법원에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살인이나 살인을 위해서 예비 음모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예.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도 지금 그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냥 살인 예비 음모 이 정도가 아니고 공모 공동 정범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존속 살인의 경우에는 7년 이상 의 유기징역 혹은 사형 무기까지 지금 가능한 상황이어서 예. 만약에 이 여성분에게 남편과의 그런 여러 가지 공모나 공동 실행을 같이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은 그 상당히 심각한 그 형의 처벌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부인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그 남편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선뜻 뭐 말리거나 그 사람 선뜻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형법의 태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인에 대해서는 아마도 공동정범까지 인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네, 앞으로 경찰의 수사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파리바게트 관련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파리바게트가 정부로부터 5,300여 명의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제 취소 행정 소송을 냈는데 관련 진행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그 파리바게트 저도 빵을 많이 사 먹는데요. 예. 그 가게 되면 이제 그 흰 가운과 그렇죠. 모자를 예. 쓰신 분들이 있죠. 네. 이제 그분들이 그 제빵 그 기사들이십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제빵 기사들이 그 파리바게트에 그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협력 업체에서 이제 파견을 나와 있는 이런 형태죠. 예.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와 지시와 감독은 소위 말해서 이제 본사의 지시를 받게 되는 이것이 이 불법 파견의 그 형태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당 노동 고용 행위다라고 정의당의 상당 부분 이제 호소를 했고 정의당에서 이제 고용노동부에 이것에 대한 근로 감독을 해봐라라고 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 조사를 했더니 실질적인 그 채용에서부터 교육 그다음에 근태 상황까지 사실은 그 본사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사실은 그 불법 행위이다. 불법 노동 고용 행위이다. 네. 그래서 그 9일까지 이것을 다 직접 고용을 하지 않게 되면 과징금을 한 사람당 이게 현재 그 한 사람당 그 1,000만 원씩 하니까 530명이니까 토탈하게 되면 얼마 530억이 되겠죠. 예. 5,300억. 5,300억이 되겠죠. 이와 같은 상태에 지금 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리바게트 본사에서는 이 그 처분 자체, 시정 명령 자체를 그 취소해달라고 하는 취소 소송을 낸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시정 명령에 대해서 일단 멈춰달라 네. 가처분 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하면서 동시에 그와 같은 취지는 충분히 그 일해서 앞으로 다른 형태의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협력업체, 가맹점, 본사가 함께 만드는 합자 회사로 전환을 한번 해볼 테니까 시간을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까지의 진행 상황입니다. 예. 네. 도 변호사님은 이제 이 논란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지금 파리바게트 입장은 그렇습니다. 11월 9일까지 우리가 이제 합작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빵사들의 반발이 매우 심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는 곤란한데 9일까지 시한이 너무 촉박하니까 일단은 이 기한을 좀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고용노동부에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예. 고용노동부는 이해 당사자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는 해놓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리바게트는 일단은 소송을 먼저 접수시켰다. 나중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취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이 합작회사를 설립한다라고 하는 게
본사, 그다음에 가맹점,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10억을 모금을 해가지고 같이 하나를 설립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고 제빵사들은 그걸 원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문제가 지금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시간을 끌면서 뒤에서는 사실 다른 방식으로의 합의나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파리바게트 행정소송 전망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또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